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네. 오늘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괜찮습니다. 원장의 열정적인 강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 참여해주신 송영택 대표님, 김성호 회장님, 신춘희 회장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세션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션은 뭐 제가 별도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이제 너무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렇게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별도의 수식어가 없을 만큼 이제 해양수산 분야 명실공히 최고 전문가이신 김인현 교수님께서 어선의 충돌 예방 규칙과 충돌 방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특히 우리 최 원장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최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나라 수산업이 크게 발전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춘희 회장님도 나오셨고요.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지금 포항에 아마 계실 텐데 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맹주환 또 국장님도 남아주셨고요. 목포 수협에서도 망에 들어오셔서 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수산 쪽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접촉해 보면은 아직도 이 줌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한 25명 정도 이 망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이 줌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렇게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최 원장님도 부산에서 지금 발표해 주시고 계시고 또 목포에 들으셨고 또 우리 김성규 또 심판관님은 지금 동해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줌에 들으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건데 앞으로 우리 수산 분야에서도 이 줌을 이용해서 많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또 지식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선의 충돌 예방 규칙과 개선 방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고향이 이 경북 영덕 축산항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또 수산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어선의 뭐랄까 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해양대학 다니면서 또 그 상선의 충돌 예방과 관련된 또 수업도 들었고 뭐 선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또 근무를 하면서 이 충돌 예방과 관련되는 또 실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그 해상교통법이라는 책을 또 만들어 가지고 목포해양대학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 그 동해안에서도 어선들이 충돌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또 처리가 되는 것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협중앙회에서 이 어선의 뭐 충돌 사고 예방과 이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좀 용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용역에 들어가서 용역을 또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제가 결과 이제 보고서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막 느끼는 바가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한국해법학회에다가 이 학술지에 이런 논문을 하나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어선의 항법상 지위와 항법 규정 개선 방안에서 제가 논문을 한 3년 전에 발표한 바가 있고 이 어선의 항법을 좀 더 확실하게 또 정립하고 그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그 해사안전법이라든지 어선법에 집어넣어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자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어선이 지켜야 될
항법, 항해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항법 운용이 될 것인지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얼굴이 나오나요 혹시? 제가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제 항법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항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 항해사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 그걸 이제 여기서 항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말고 뭐 천문항법 뭐 등등 지문항법 할 때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여기서 항법은 항해사들이 바다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현법칙입니다. 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볼 때 오른쪽에서 진행하면서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배가 있으면 그 배가 피항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그맣게 나온 이 그림에서 진행 방향으로 봐서 이 배의 오른쪽에 접근하는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횡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 배가 피항선이 되고 다른 배는 이제 유지선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일어난 아주 큰 우리나라 선박 사이의 충돌입니다. 현대상선배하고 장금상선배하고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이렇게 한 몇 분 전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배의 앞쪽이거든요. 그리고 이 배의 앞쪽이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가 이쪽 뒤쪽으로 좀 물러가고 이 배도 뒤쪽으로 물러갔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어느 배가 피항선이 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따르면은 진행하는 방향에서 자기 배의 오른쪽에 배를 갖고 있는 배거든요. 그런데 이 배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배의 진행 방향 왼쪽에 그 현대상선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상선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 배의 머리가 앞에 나와 있지만 조금 충돌나기 직전을 보면은 이 배의 오른쪽에 이렇게 현대상선의 오른쪽에 이 그 장금상선의 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 상황에서는 이 위에 있는 현대상선 배가 피항선이 되고 이 밑에 있는 배가 유지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충돌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이 피항선이 한 65%에서 70% 정도의 과실 비율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연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상호 시계일 때 서로 잘 보일 때 눈으로 그때 이제 적용되는 것인데 우측의 상대선을 가진 선박이 피항선이 되는 것이고 항해하는 선박의 진행 방향으로 봐서는 우측에 상대선을 둔 배가 피항선이 되고 그 상대방은 유지선이 된다. 이게 이제 우연 법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우연 법칙에서 파생된 것인데 피항은 오른쪽으로 한다는 겁니다. 피항은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요 밑에 있는 배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배도 이렇게 오른쪽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두 배가 왼쪽이 지나가게 됩니다. 두 배가 왼쪽이 지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 현대상선배는 내가 피항선인데 오른쪽으로 배를 틀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배도 뭐 그냥 그대로 유지하든가 아니면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 좌현이란 건 우리 바다에서 쓰는 용어인데 왼쪽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에서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에서 도로가 놓여져 있고 배가 자동차가 운행하는 걸 보면은 서로 왼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상에서의 교통 방법하고 바다에서 교통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바다에서는 그 차선이 없는 거죠. 선이 없습니다. 차선이 없죠. 육상에서 차선이 있어서 차선을 따르면 되지만 바다에서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해상교통법이라는 항법을 만들어서 이걸 지켜야만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항법의 기본은 조종 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피항선이 된다는 겁니다. 조종 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상대선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박 자체의 성능에 따라서 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갑자기 기관이 고장 나버렸습니다. 기관이 고장 나버리면 이게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니까 탈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피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타가 돌아가야 이게 방향이 틀어지거든요. 근데 그 타에 그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은 그 기관을 돌려서 프로펠러가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프로펠러를 못 돌리게 되니까 이제 피항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박은 이제 아무런 동작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권을 부여받아서 다른 배들이 다 피해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현재 우수한 지위에 놓인 선박이 불리한 지위에 놓인 선박을 또 피하는 그런 또 항해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방파제 출입항 시의 이제 그 항법이 있는데요. 현재 이 배는 지금 우리 고향 뭐 축산항이나 거기서 입항하는 배입니다. 입항하는 배. 그리고 이 안이 항구입니다. 이쪽 안쪽이 항구입니다. 이게 어항이기 때문에 이 항법이 적용될지는 약간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부산항이나 뭐 인천항 같이 큰 항구의 경우에는 이 항 내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배들이 이런저런 동작을 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항구 밖에 방파제 밖은 외유 수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선박이 여기서 이제 마주칠 때는 항로에 그러니까 항구에 입항하는 방파제를 입항하는 선박이 여기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항선이 되고요. 그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유지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항하는 선박보다 출항하는 선박이 더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시계 상태에 따른 항법인데 우리 그 항해 그 하는 항법은 세 가지로 시계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상호 시계입니다. 눈으로 상대선을 볼 수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안겨 끼워 가지고 이제 제한 시계가 된 경우. 세 번째는 모든 상황에 같이 적용되는 항법. 이렇게 세 가지 시계 상태에 따라서 항법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콜레그라고 이 콜럼부스 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바다에서 피하는 그 관습적인 내용들이 1850년경에 조약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72년에 만들어진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 일명 콜레그라고 하는데 이 콜레그가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준했고 북한도 비준해서 북한 상선 어선들도 이 콜레그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과 이제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사안전법이라는 또 국내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콜레그라는 국제조약의 내용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레그 내용이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특유한 뭐 특정해역 같은 항법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선이든 어선이든 선박이라면 모든 종류의 선박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선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항질서법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선박입출항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계항이라면은
외국의 선박이 그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항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1876년입니까? 그 뭐 부산하고 제물포하고 원산이 외국에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항구를 우리가 개항이라고 부르죠. 지금도 모든 항구가 다 외국의 선박이 입출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20개 가까이 되는 그 개항에만 외국 선박이 입출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항은 또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입출항하고 외국 선박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특별한 항법을 뒀습니다. 지금은 그 개항이라는 이름이 무역항으로 바뀌었고 그 법률 이름도 선박 입출항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안에 가면은 뭐 출항선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항로에 따르는 선박을 보호해야 되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어항에는 이 개항질서법 또는 선박 입출항법이 적용이 없습니다. 어항에는 뭐 예를 들면 간포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 죽변항이라든지 뭐 이런 무역항이 아닌 항에는 지금 개항질서법이 적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항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켜야 될 항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그러니까 해사안전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 콜레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항질서법에 있는 특별한 항법들이 어항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상레저 안전법은 이제 수상레저 기구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뭐 모터보트라든지 바나나보트라든지 이런 수상레저 기구들 사이의 항법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해양경찰청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수상레저 기구들 사이 만났을 때 어떤 항법을 적용하고 지켜야 되는가를 위해서 수상레저 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수상레저 기구하고 일반 동력선이 조금 바다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만났을 때 어떤 항법이 적용되느냐? 그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선법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충주호 등과 같은 유선이나 도선이 다니는 경우에 이 유선, 도선 사이에 적용하는 항법이 있습니다. 유선, 도선은 아시다시피 바다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콜레그 해사안전법의 적용의 대상이 아예 되지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원칙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뭐 워낙 뭐 기초가 되는데 그 오늘 뭐 선장님들 항해사들 많이 들어오실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방위의 변화가 없으면 충돌 위험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박들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우야. 요거 제가 화면 공유 해제하고 보입니다. 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했듯이 배가 이렇게 두 척이 이렇게 이제 서로 한 방향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건 요 오른쪽에 이 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피항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배는 유지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나타나면은 이 항해사가 요 브릿지에서 요 배의 방위를 이렇게 재봅니다. 지금 이렇게 두 척이 이렇게 보면은 한 30도쯤 되거든요. 이렇게 방위를 이렇게 재가지고
30도가 오는 각도가 30도쯤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30도를 유지하면서 오게 되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계속 30도 유지하면서 오면은 방위 변화가 없으면은 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에서 이렇게 그 관측을 하는데 그 앞쪽에서 하여간 계속해서 우리 앞쪽으로 다가오니까 이게 앞을 잘 피해서 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방위를 재보면 계속 30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배도 가고 저 배도 오고 이렇게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선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방위 변화가 없으면 그 충돌이란 거 성우야, 방위 변화가 없으면 충돌이라는 그 격언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선을 만나보면 어선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상선은 큰 선박이고 어선은 작은 선박이니까 큰 선박이 작은 선박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큰 선박에 타는 그 상선의 항해사들은 항법을 많이 배웠고 우리는 항법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상선이 우리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오해는 상선은 한 20나트로 날리고 우리는 뭐 5나트, 기껏해야 7나트, 8나트로 달리니까 속력이 빠른 선박이 느린 선박을 피해야 된다. 따라서 상선이 어선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콜레그 회사 안전법에 있는 항법은 선박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속력이 빠르거나 전혀 무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에 따라서 피항선이 있고 유지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 중이어도 동일하다는 거,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미리 오른쪽으로 틀어서 피해야 된다. 그리고 기관도 같이 써야 된다. 우리가 피하는 방법 중에 이 조타 동작으로 이렇게 뱃머리만 30도 이상으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상선도 그렇지만 어선도 그런데 기관도 속력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10나트 나가던 것을 우리가 2나트로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과 충돌하게 되는 시간 여유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속력을 낮추면. 그리고 충돌했을 때도 충격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각도로 우현 오른쪽으로 배를 틀어서 상대선과 멀어져 가는 것이 올바른 항법이다. 그리고 조타 동작만 하지 말고 기관 감속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선의 모양은 등화 형상물로 파악한다 그랬는데 여기 이 배 같은 경우에요. 여기 보면 왼쪽에 여기 높은데 빨간 등이 켜져 있어요. 빨간 등이 켜져 있고 오른쪽에는 녹동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항선의 경우에 밤에 보면은 상대선이 홍등이 보입니다. 빨간 등이 보입니다. 위험하죠. 그죠? 빨간 등이 보이면. 그래서 상대선의 모양은 이렇게 등화 형상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시계 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시계 항법이 가장 기본적인 항법이 됩니다. 서로 아까 이 모양이 상호시계 항법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배가 이쪽을 밑에서 좀 몇 분 전의 상태를 본다면은 한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결국 여기서 만나서 충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을 그리는 것이 이제
횡단이 되는 거죠. 서로 크로싱하게 횡단하도록 그렇게 모양이 맞춰지는데 횡단항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선박이 항행 중이어야 되고 그리고 침도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돌의 위험이 있어야 되고 횡단 모양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그때 비로소 이제 횡단항법이 적용이 되고요. 우연의 상대선을 가진 선박이 이제 피항선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선은 유지선으로 침노와 속력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타라는데 정면 상태, 서로 마주보고 오는 상황입니다. 이 두 배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오게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오게 되면 두 선박 모두 우연으로 피해야 될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월 상태는 뒤에서 따라오는 선박이 선박을 앞질러 가는 것이고요. 추월선이 비추월선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박 사이에 책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는데 기관이 고장난 선박이나 조타기가 고장난 선박이 있다면은 일반 항해선이 이것을 피해야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피항선 이 밑에 있던 이 그 잠금상선 선박이 유지선이고 이 현대상선이 이게 그 피항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배의 오른쪽에 접근하는 선박을 두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횡단에서 피항선에 해당하는 현대상선이 한 70% 과실비를 부담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 모양을 바꿔 가지고 이 배가 이제 그 트롤 어선이었다. 트롤을 끌고 있는 기선 저인망 선이었다. 그래서 이 배가 우선권을 갖는다고 하면은 과실 비율이 이 선박이 한 20%밖에 안 되고 이 선박이 과실 비율이 80%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제는 피항선이 된다는 거죠. 유지선에서 피항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한시계 항법이 있는데 제한시계에는 안개나 화재가 발생해서 그 주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상태가 2마일 이하가 된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제한시계라고 하는데 어선과 어선들이 만났을 때는 이 정지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훨씬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한시계란 것이. 그 다음에 양 선박이 모두 피항선이 됩니다. 제한시계가 되면은 속력을 낮추고 좌측으로 피항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선박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횡단항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위에 있는 현대상선이 과실비율을 7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가 안개가 낀 상태다. 뭐 2마일로 서로 안 보이는 상태가 됐다면은 그때는 과실비율이 50대 50이 되어버립니다. 왜? 우리 국제 규칙에서 콜레그에서 두 선박이 모두 동등한 피항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과실비율이 50대 5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현대상선과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안개가 조금만 끼었다 그러면 이 충돌 상황을 안개가 낀 상태, 제한시계 상태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계의 항법이 있는데요. 통항분리수역이라고 그 부산, 여수, 인천 같은 데 가면은 이 통항을 분리를 해서 해도에 그려진 방향으로 항해하도록 해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수로라고 있는데 항로의 폭이 매우 좁은 경우가 협수로가 됩니다. 좁은 수로. 예, 만약에 우리 그 한강에 항해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폭이 제가 볼 때는 한 1마일 이내이기 때문에 협수로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협수로. 협수로 항법은 이제 우측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현 법칙에 따르면은 이 배들이 서로 왼쪽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왼쪽 보고 지나가려면은 지나가는 배들이 자기의 우측을
그 육지 쪽에 붙여가지고 상대선이 그 밑으로 지나가도록, 그러면 왼쪽이 지나가도록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수로 항법의 가장 큰 원칙은 항로의 우측을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어선의 이제 항법입니다. 지금 아마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 어선은 모든 경우에 다 우선권을 갖는다. 그래서 항해하는 상선이 어선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들 취하지 않고 그 상선 앞으로 쭉 가다가 충돌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데 큰 오해라고 봐야 되고요. 어선이 어로 작업을 하지 않고 그저 항해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대화태, 동해안의 대화태까지 내가 가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항해한다. 그러면 그 선은 100% 일반 동역선으로서 일반 상선하고 동일한 그런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제가 왼쪽에 들고 있는 이 선이 피항선이 되는 거죠. 자기 오른쪽에 접근하는 상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우선권을 갖는 그 항법이 있는데 국제규칙 제18조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시계 내에서 우선권을 의료 작업 중이 갖게 됩니다. 어구를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조정 성능에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우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구를 내려서 작업을 하면서 조정 성능에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오징어 채납기 있어요. 오징어 채납기. 오징어 채납기는 물품을 달지 않은 이상은 조정 성능에 제한이 없다고 봅니다. 조정 성능에 제한이 있다는 건 뭡니까? 앞에 배가 나타났을 때 내가 오른쪽 피하고 왼쪽 피하고 뭐 뒤로 가고 했을 때 어떤 제한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징어 채납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탤런트들 나오는 왜 무슨 어부인가요? 낚시하는 배들 있잖아요. 낚시하는 배들. 참치 잡고 하는 낚시하는 배들. 그 낚시하는 배들이 어로 작업 중인 선박으로 우선권을 가질까요? 그 릴 낚시 아닙니까? 릴 낚시. 그 릴 낚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물론 릴 낚시도 어구르지만 조정 성능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선권을 갖는 어로 작업 중인 어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어로 작업 중인 선박은 상호 시계 중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시계 내에 있어야 되고 그 상대방이 피항선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닻을 놓고 있는 경우. 자, 앵카를 놓고 있는 경우인데 우리 콜레그나 회사 안전법의 항법은 움직이는 배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닻을 놓고 있는 선박이 어떤 항법상 지위를 갖는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닻을 놓고 있는 선박이 어떤 등을 달라고는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닻을 놓고 있는 선박하고 일반 동역선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닻을 놓고 있는 선박이 가장 최우선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박이 다 피해야 되는 거죠. 닻을 놓고 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로 뭐 우선 피항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항에서의 항법입니다. 어항에서의 항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항이나 무역항이 아닌 곳에서는 특별한 항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중심으로 하는 항해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항선 우선의 항법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개항에서 적용되는
방파제를 중심으로 하는 항법, 즉 말하자면 방파제에서 입항하는 선박이 출항하는 선박을 피해야 된다는 그 규정. 그리고 이제 출항선이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들은 어항이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구조가 같기 때문에 여기 이 항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입항하는 선박이 있고 출항하는 선박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입항하는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항로표 항내가 좁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깥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역항이 아니더라도 개항이 아니더라도 일반 어항에서 조그만 어항이라도 이것은 적용이 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개항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항 안에서도 이 우측을 붙어서 항해하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찾아봤어요. 재결을 찾아보니까 개항이 아닌 경우에도 일반 어항에서도 방파제를 사이에 두고는 출항하는 배하고 입항하는 배가 있으면은 출항하는 배가 우선권을 가지니까 입항하는 배가 기다렸다가 입항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측을 붙어서 항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그 유추 적용해가지고 개항은 아니지만 일반 어항에서도 이 항법은 적용돼야 된다 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재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뭐랄까 관습적으로 우리 방파제를 중심으로 출항선 우선 항법이라든지 또 우측 항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 배 말입니다. 여기 좀 나무가 있는 걸 보면은 대나무가 있는 걸 보면 요 밑에 뭔가 이제 육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보시면 어느 쪽이 더 넓습니까? 이영균 박사 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법이 항해하는 방법이 이게 올바른 항법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라는 말은요. 자기 배가 이 육지의 오른쪽으로 더 가까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배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더 와야 돼요. 그래야 이쪽에 나가는 배들이 이쪽에 또 붙어서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왼쪽이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배가 하나 지나갈 때는 항법의 대원칙이 왼쪽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가 이렇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 배는 나가는 배는 여기 수역이 너무나 좁죠. 그죠? 좁기 때문에 이 배가 이쪽으로 더 붙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축사항에서 제가 사진 찍을 때 이 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배는 항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붙어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출항하는 배도 이쪽으로 붙어서 간다. 자, 그래서 어선과 어선 사이 항법이 부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선하고 상선이 좌우하는 경우에는 항법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선과 어선이 어항 내에서 충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우리 뭐 김성규 오늘 심판관님께서 토론을 위해서 여기 나와 계신데, 그 해심에 올라가지 않고 단위 수협에서 또는 중앙 수협에서 이제 처리하는 충돌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쪽반 접촉 사고는 그 이제 보험 처리만 수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봤는데 생각 외로 어선과 어선이 어항 내에서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후진하다가 접촉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수상레저 안전법이라든지 유선도선법과 같이 항법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선법에 어선들 사이의 항법 규정을 신설하자.
자, 의선법에 추가할 의선의 항법은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의선은 항 내에서 부두 등을 자신의 우측에 두고 항해할 것.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왼쪽이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의선은 항 내에서 부두 등을 자신의 우측에 두고 항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여기서 입항하는 배는 이쪽에 붙어서 항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 붙어서. 그리고 여기 나가는 배들은 이쪽으로 붙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 자기 우측을 육지에 가깝게 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입항선은 출항선을 피할 것. 그리고 항내선은 최대 속력으로 항해할 것. 그리고 입출항 선박은 부두에 붙어 있는 선박과 충돌을 피할 것. 이건 이제 다분히 후진하는 선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어항의 부근에서 돌출물을 자신의 우측에 두고 항해할 것. 그 어항 밖에서 우리가 항해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출물을 자신의 우측에 두고 가야 지나가는 배들이 왼쪽 지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규정은 어항 내의 어선과 어선 사이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여기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항 중에서도 좀 큰 어항의 경우에는 이제 연안 선들이 상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선과 어선 사이에는 이 항법이 적용되지가 않고 일반 항법이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유선의 항법에 이제 오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유선은 예를 들면은 내가 고기를 잡아왔는데 선별 작업을 해서 고기를 어떤 상자 안에 깨끗하게 집어넣어서 바로 이제 위판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싶을 때 이제 1명, 2명의 이제 선원만 타고 있는 배는 기관을 정지시켜 놓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을 정지시켜 두고 있었는데 충돌 방향에서 상대방 배가 온다. 그러면 야 우리가 피하는 배인지 아니면 우리는 유지선인지 상대방이 피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떠 있습니다. 기관은 죽여버린 상태에서 상대방이 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항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선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해양안전심판원하고 또 상선의 항해사들하고 또 이제 그 교수들 IMO에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항법상의 지위가. 그 상선에서는 이것은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우리가 콜렉을 규칙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언더웨이다. 정유선은 여전히 언더웨이이기 때문에 횡단항법 같은 경우에 조우 자세에 따라서 이 정유선이 피항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이제 우선권을 부여를 합니다. 달리 우선권이 아니라 선원의 상무 규정을 둬서 그래도 정류하고 있으니까 조정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선권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상선이나 이 IMO 쪽에서는 그 배는 언더웨이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속력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다. 일반 동력선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항법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정유선과 관련된 충돌 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사안전법의 법률로 그 법적 지위를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로 작업 중이기만 하면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도 사실 이제 오해가 되는데 우선권 가지는 경우를 나열해서 수협에서 배포를 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정 성능이 제한되는 어구를 달고 작업 중이어야 되고 법에서 정한 등화나 형상물을 또 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나 해심의 재결에 나타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보면은 오징어 채납기 작업 중에 있으면서도 물품을 달아야 됩니다. 물품 앞에 시행칼을 달고 있어야 우선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시행카 놓지 않고 오징어 체납기에만 있다면 우선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방 의장으로 항의하고 있다. 정치방 의장으로 내가 항의하고 그 의장부로 가고 있다. 그것은 전혀 언론 작업 중이 아니죠. 따라서 일반 동력선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준학을 그 투망 놓고 있는 경우하고 양망 중인 경우는 그 양망 중은 속력이 얼마라도 다 우선권이 인정이 되는데 투망하는 경우에는 속력이 빠르다면 한 8롯도 정도 되면은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재결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속력이 8롯도 9롯도 되면은 그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선 저인망이 터로를 끌고 있는 경우 그물을 끌고 있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겠죠. 그죠? 그리고 뭐 닻을 놓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작업 중이지만 우선권을 갖는다고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와 같은 그런 한 5개의 그 조문을 우리가 어선법에다가 두면 좋겠다. 수상레저 안전법이나 유선도선법과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게 이제 김성규 심판관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온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요 자체는 제가 뭐 생각했던 건데 어느 법에다가 우리가 어선의 항행 방법을 규정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해사안전법을 염두에 뒀었는데 이 어선들 사이의 항법 규정이라면은 어선법도 괜찮은 그런 법률이다. 이 어선의 항법이 들어가야 될 괜찮은 항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기타 어선이 항해할 때는 일반 동역선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앞에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어선에도 적용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내에서 어선의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선의 항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